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의 방역 성적표는 이번 주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방역당국이 집계한 신규 환자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73명이 추가됐고요. 국내 발생은 64명입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내내 두 자릿수의 확진 환자가 나왔죠. 수치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연휴 때 얼마만큼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지금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마 이번 주 중후반이 돼야 이제 나올 텐데요. 조금 부정적인 그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량, 고속도로 자동차 이동량을 보니까 당초 예상은 30% 정도는 줄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0%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귀성, 그러니까 고향을 찾는 사람은 많이 줄었는데 대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연휴 기간 동안 아마 뭐 대부분 집에 계시면서 잠깐 외출하셨던 분들도 느꼈겠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뭐 정확하게 3일의 조건만 갖추게 되면 뭐 퍼지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중후반부터 나오는 그 발생 환자 추이를 봐야 방역이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뭐 중후반이 돼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번 연휴 동안에 뭐 고향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그 길에 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례죠. 귀성 귀경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본가를 찾았다가 거기서 이제 확진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네. 뭐 울산에 사는 사람이 부산을 다녀왔다가 확진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주에서는 벌초를 갔던 그 내외가 확진을 받았는데 그 노부부, 80대, 90대 노부부, 그러니까 부모님도 확진이 되는 그런 네. 일도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욕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대 어머니인데 혼자 목욕하기가 힘드셔서 그 아들들이 이제 목욕을 도와줬는데 아들과 손자까지 다 감염되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되는 경우들이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아직은 그 추석 연휴 때의 발생이 100% 반영되지 않아서 이 정도이지만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아마 이런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만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네. 3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놀라운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군부대들은 전부 외출 외박이 금지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부들은 물론 영외 거주를 하지만 이 간부들도 뭐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것들을 못 가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감염이 걸렸다는 것 하나가 놀랍고 또 하나는 하루 사이에 36명이 한꺼번에 전체 부대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벌써 한 40명 가까이가 감염이 됐다는 것은 이미 그 부대 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파가 돼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부대 생활을 하면서 과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겠느냐 이 부분도 사실 의문점입니다. 예. 아직 감염 경로도 나오지 않았고 전파 경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확진자는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대 자체가 완전히 감염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수도권에 아직까지도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지금 부산이 좀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부산이 지금 그 서울, 경기도를 빼고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네. 그 보면은 특히 이제 부산 북구의 만덕동이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21명이 나왔습니다. 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그 환자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린코아 목욕탕이라는 목욕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스포렉스라는 수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식당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지난 9월에 북구에 광주 북구 쪽에서 갑자기 확진 환자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그렇죠. 소식을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예. 있었죠. 광주 전체 환자의 55%가 북구에서 나와서 그 북구만 핀셋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구 쪽에만 그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일주일은 그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데 그 일주일 지방은 대개 이제 많이 오늘부터 풀리거든요. 네. 풀리는데 부산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을 제외한 곳은 추석 연휴 동안만 그 6종, 그 고위험 시설 가운데 6종만 이제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네. 내렸었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연장을 했고요. 방문 판매도 연장을 했고 목욕업도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부산은 현재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제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실제로 광주는 대폭 완화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예. 추석 연휴 동안의 발생 상황을 보면서 지자체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이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고 오히려 더 봐요. 강화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강화됐다고요. 네네. 예. 자, 화상 전화로 김경우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적하신 점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 연휴 동안 그 일일 검사 건수가 한 6천 건, 그러니까 평일에 한 12,000건 정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확진자 통계 수를 봤을 때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을 때 확진자 발생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자릿수가 나온다는 것을 안정세에 있다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방역에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안정세가 아니고 계속 일부 확진자들이 누락되고 있는데 검사 건수가 적어서 발견이 안 되고 있고 또 연휴 동안에 이러한 발견이 안 된 감염자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지역사회나 불특정 다수를 만나면서 조용한 전파를 계속 N차 감염을 일으키고 또 이번에 또 포천 군부대는 아직 역학조사가 안 됐지만 어디서든지 소규모 집단 감염을 수십 명 단위로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두 자릿수를 안정된 숫자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확실한 안정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 아래로 내려가긴 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자 한 1,116명에 대해서 조사 중인 비율이 18.4%로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네. 여기에 이제 해외 유입 210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자 수 210명을 제외하게 되면 국내 지역 발생 중에서 차지하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은 여전히 22%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8%, 22%다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 상황,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는 앞으로 이것이 이제 대확산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인지 방역 당국이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 전파 상황 언제쯤 가늠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감염자를 우리가 언제 빨리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연휴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연휴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그 직전에 이미 발생하신 감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빠르면 오늘 바로 확진을 검사를 받으신다면 내일 통계라도 반영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미 발생한 감염자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N차 전파가 또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표 환자를 언제 빨리 조기에 인지하고 역학조사를 빨리 추적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감염자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달 그 8월 중순에 어떤 규모 발생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8월 10일경에 이제 35명이었는데 3일 만에 이제 155명.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바로 시행했지만 3일 만에 235명, 그리고 8월 21일에는 이제 315명, 8월 27일에 400명까지 불과 이제 2주 사이를 두고 400명까지 폭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 빨리 지표 환자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추적해서 접촉자를 격리하고 또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셨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발생하는 감염 규모를 이번 주부터 해서 앞으로 향후 한 2주간은 좀 통계를 통계 수치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뭐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검사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방역 당국에서도 연휴 이후에 감기 증상이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 보건부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19가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비록 독감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등을 특별한 증상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코로나19 환자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에 예를 들어서 추석 시에 이동을 하셨거나 또 밀접, 밀폐된 환경에 조금이라도 접근을 하셨거나 또 예를 들어 고향을 다녀오셨거나 특별히 직업상 많은 사람을 접촉을 한다든지 의료기관에 종사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또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를 하신다든지 즉 고위험군을 접촉할 기회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기 증상 또는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우선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고 그것을 권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검사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연휴 기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상당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증상도 증상이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고위험 시설을 방문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좀 많이 모였던 곳에 가셨던 분들은 선제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한 긴 기간 동안에 이제 각자 어딘가에 다 이동을 했거나 물론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다 모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돼 있다면 직장 또는 그 그룹 내 전파가 지금 일어날 시기가 딱 온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빨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지금 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그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수도권하고 부산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번 주 말까지 그 11종 고위험 시설 11종이 이제 전부 그 집합 그 운영 중단이 돼 있는 그런 네.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이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다 이제 문을 닫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지자체의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그 정하면 되는데요. 네. 대개 지금 그 5개 그 고위험 시설들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술을 마시거나 이럴 수 있는 장소들 유흥주점, 뭐 콜라텍, 단란주점, 뭐 헌팅폰차 이런 것들은 다 풀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광주는 또 다 풀렸습니다. 풀렸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고 특히 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내 발생의 80%는 서울, 경기입니다. 네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발생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지역이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막아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지역에 맞게 지금부터는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주 말쯤에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전체적인 거리두기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계속해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또는 뭐 유지할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텐데 전체적인 요구는 하여간 내리는 쪽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2달 넘게 꽉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관건은 이제 내일쯤부터 시작되는 연휴의 발생 상황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 지금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의 이런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고위험 시설의 그 영업 제한을 풀어준 것이 네. 사실 좀 너무 이른 게 아니냐.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했는데 조금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낮추고 나서 2주 뒤에 연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연휴 기간에 발생 상황만 본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있었던 발생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이 거의 80%를 항상 유지했고요. 네. 심지어 뭐 강원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발생이 적거든요. 가장 많은 부산이 한 달 사이에 뭐 한 40여 명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에 맞게 지역마다 다 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이제 그 재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조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지만 항상 유연하게 네. 발생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계속 남겨놔야 되겠죠. 예. 예.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접종 중단과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건복지부에서 접종 중단을 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2,000건이 넘는 접종 건수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일에 2,303명이었는데 어제 그 8명이 줄어서 2,295명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나오고요. 28일 이후에는 지난달 29일 이후에는 이제 그 접종한 사람이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아마 숫자는 이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밝힌 접종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병원에서 정부 조달 물량과 민간 물량을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 한꺼번에 놓고 그 편의대로 주사를 놔준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접종 예방 접종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접종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이 중단했다는 사실을 사실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러게요. 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종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했는데요.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인천 지역에 있는 그 요양병원이 이제 큰 네. 문제가 됐었죠. 122명. 이 사람들은 그 접종 중단 결정이 내린 다음에 계속해서 그 환자들에게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상 신고가 12건이 있었죠. 12건이 있었는데 큰 중증의 이상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백신의 관리와 접종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경호 교수님, 지금 의료계에서도 이번 독감 백신 사태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상 증상을 나타낸 사람이 12명이라고 하는데 상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 이건 좀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전체적인 통계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이미 알려진 바로는 10에서 20%는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2,000명을 접종했다면 최소한 200명 정도 어떤 경미한 부작용이 보고가 있으셔야 될 텐데 예. 아직까지 조금 좀 경미해서 좀 과소보고, 그러니까 뭐 경미하니까 그냥 지내지 뭐 이렇게 좀 과소보고된 점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더 많은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와 조금 별개로 이제 한 논문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2001년에서 2016년까지 독감을 비롯해서 모든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네. 아나필락시스 쇼크 때문에 생긴 어떤 호흡곤란이라든가 혈압저하 같은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보통 한 2015년에는 1천만 건당 한 1.8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1억 건당 한 3.6명 정도로 매우 드물게 하지만 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예. 그 중에는 이제 독감이 한 23% 정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심각한 부작용은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고 경미한 부작용도
지금 알려진 퍼센트보다 좀 적은 퍼센트로 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도에 따르면 8개월 어린 영아가 하지에 기운이 떨어지는 길랑발해 증후군의 증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또 일시적으로 또 좀 회복세에 있다고 또 알려진 바가 있어서 전국적인 어떤 백신 접종의 현황과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질병관리청의 좀 공식적인 보고와 사례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반적인 독감의 부작용 사례가 10에서 2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경미한 부작용이고 위중한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고, 하지만은 매우 확률적으로는 1억 건당 아니면 1천만 건당 한두 건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또 보고되고 있어서 예.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또 독감 예방 접종 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진표 현재 뭐 열이 나시는지 전에 독감을 접종을 맞고 나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셨는지 등 문진표가 있는데 네. 해당 문진표를 성실히 작성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심각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흔히 경험하시는 것처럼 맞은 부위의 통증이나 한 2, 3일 정도 빨갛게 붓는다든지 또 아니면 맞고 나서 좀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고 좀 피로감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속이 좀 미식미식하고 입맛이 없다든지 뭐 이러한 일시적인 경미한 부작용은 생기실 수가 있어서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이 독감 접종이나 어떤 예방 접종을 맞으신 후에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담당 주치의나 또 관련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또 이상 반응 심의위원회에 또 사례 분석 등을 할 수가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작용이 있으면 꼭 의사와 또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보고된 12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지 여부는 상관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겠군요. 네, 지금 이 12명의 통계 중에는 그 연령대 등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상온 노출 의심 백신과 그렇지 않은 백신들이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의 이상 반응 사례는 보도에 따르면 한 4건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 보고는 이제 질병관리청의 공식적인 보고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네. 큰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지난 2일 입원할 때만 해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아는 거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주치의들이 밝혔지만 쓰는 약물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경증 그러니까 증세가 약할 때 쓰는 약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좋지 않았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뭐 이르면 오늘쯤에도 퇴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썩 믿음이 가지는 않고요. 예.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방역의 원론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원하게 되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퇴원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에 지금 맞지 않거든요. 사흘 만에 바로 퇴원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은 무슨 뭐 차를 타고 나와서 뭐 시민들하고 손을 흔들었다는데 그것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본인의 증상,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염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수칙을 만드는 것이고 절대로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게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그 언행을 했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스스로 지켜야 될 사람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될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방역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군 병원으로 갈 때도 보면은 뭐 자신이 건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차를 타고 지금 나와서 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김경호 교수님. 근데 지금 네.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약하는 약들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렘데시비를 하면은 그동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증 환자들한테만 투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그 폐렴이 발생하고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진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서 썼을 때 가짜 약을 사용한 분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그 폐렴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인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쓰게 되어 있는데 예. 또 후기에 나온 연구 중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했지만 산소 포화도는 이제 95% 이상이어서 입원하지 않고 이제 외래로 다니는 환자에게서도 이 렘데시비를 썼더니 연구 11일째에서 투여군에서는 70%, 가짜 약에서는 60% 정도 호전되는 결과를 봤다. 그러니까 10% 정도 호전되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폐렴이 있지만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으로 괜찮은 환자에게서도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추가됐고요. 다만 이제 폐렴이 있지만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인 사람에게 10% 좋아지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좀 아직 논란이 많지만 네.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최소한 폐렴의 증거는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96%대를 유지하면서 산소 추가적인 보조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토요일 날 잠시 1시간 정도 산소 포화도가 한 93%로 떨어지면서 덱사메사도진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또 추가로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물론 지금은 또 역시 산소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분류하는 환자를 위중 환자, 중증 환자를 분류했을 때 중증 환자의 바로 그 직전에까지 어느 정도 좀 병이 진행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렘데시비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생명공학업체가 개발 중인 항체 약물,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항체 치료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중화 항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효과가 좋은 2가지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제 인공적으로 생산해서 개발한 약물이 되겠고요. 네. 아직 3상 임상 시험은 되지 않지만 일단은 2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상 임상 시험에서는 투여자에게서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낮춰주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증상 호전 기간을 13일에서 7일로 줄이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항바이러스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상 시험까지 알려져 있어서 네. 아직 그 3상 임상 시험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좀 좋아지는 느낌을 느꼈다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이 항바이러스제가 어느 정도 바이러스 농도를 낮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0대인 고령인데다가 100kg이 넘는 또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글쎄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면 마스크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진 이후에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에 대한 그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된 게 2달 됐고요. 네. 그게 시행되는 게 이제 오늘 13일입니다. 네. 그 바뀐 법은 뭐냐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네네. 것이죠. 과태료를 물리는 그냥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리게 되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과태료 딱지를 뗄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되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돈을 물어야 되는 시점은 11월 13일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를 써야 마스크냐. 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 과태료에서 면제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는 뭐냐면 그 망사형 마스크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침방울이 그냥 술술 네. 나오는 그 망사형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그 마스크를 써도 쓴 것으로 이제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원이 배출되려는 밸브형 마스크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밸브형 마스크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카프 같은 것으로 입을 가리잖아요. 네. 옷으로 이렇게 가리는. 그것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우선 14살 아래, 그러니까 14살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은 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대고요. 그다음 이제 발달 장애인, 스스로 이제 벗거나 쓰기가 쉽지 않은 분들,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가 힘든 그런 의학적인 소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 안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렇게 방송할 때, 그럼 방송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이것은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마스크 쓰는 건 뭐 이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모든 이제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닌데요. 앞으로 이제 단속도 된다고 하니까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